그래도 부부였잖아. 제발 격 조금만 나다줘. 그래도 부부였잖아. 제발 조금만 나눠줘. 비 오는 날 남편은 아내 집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인터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부부는 같이 책임지는 사이예요. 당신은 20년 동안 뭘 책임졌죠? 다른 여자를 만나며 내가 먹여 살렸다고 떠들던 남편은 그제야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통장엔 200만 원, 자산은 0원.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결혼도, 자신이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인생도 모두 착각이었다는 걸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던 이 부부에게 도대체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이 사연을 전해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이용아 회사에서는 회장님, 대표로 불렸다. 회장님, 이번 분기 보고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세무사 미팅 언제로 잡으시겠습니까? 회장님, 직원 복지 예산 승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이용아가 들어서면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고 그는 느긋하게 손을 들어 인사를 받으며 상석에 앉았다. 회사 로고가 새겨진 가죽 의자, 그 위에서 그는 언제나 왕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가 앉아 있는 동안 실제로 회사를 움직이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 아내 김태희는 그날도 자택 서재에 앉아 노트북 화면 3개를 동시에 켜놓고 있었다. 왼쪽 화면엔 법인 통장 입출금 내역, 가운데엔 직원별 급여 명세서, 오른쪽엔 세무서에 제출할 부가의 신고 자료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쉬지 않고 키보드 위를 오갔고 계산기 소리가 고요한 방안을 채웠다. 이용아가 회의실에서 던진 말은 단순했다. 이번 분기 실적 괜찮죠? 그러면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회장님. 목표 달성했습니다. 그 뒤에 모든 것, 어떤 거래처에서 얼마가 들어왔고, 어느 항목에서 지출이 늘었으며, 세금 구조를 어떻게 조정해야 유리한지는 태희가 정리했다. 밤 11시, 이용아는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태희는 여전히 서재에서 엑셀 파일을 수정하고 있었다. 그녀는 직원 A의 자녀가 올해 대학에 입학했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고, 직원 B의 배우자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복지비 항목을 조정할 때 그 부분을 먼저 고려했다. 아무도 몰랐다. 이 회사가 실제로는 누구의 손에서 굴러가고 있는지. 이용하는 회의 때마다 말했다. 우리 팀이 이만큼 성장한 건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정작 그 성장의 뼈대를 설계한 사람은 집에서 커피를 시켜가며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어느 날 태희는 계약서 한 장을 펼쳐놓고 오래 바라봤다. 거래처와의 신규 계약이었고 이용아의 사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하지만 그 계약의 조건을 설계한 건 태희였고 유리한 조항을 끼워 넣은 것도 불리한 부분을 삭제한 것도 그녀였다. 이용아는 그저 펜을 들고 이름을 썼을 뿐이었다. 회사 사람들은 태희를 회장님 부인이라고 불렀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명절 때 인사를 건네는 정도가 전부였고
누구도 그녀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렇게 20년이 흘렀다. 이용아는 점점 더 높은 자리에 앉았고 태희는 점점 더 깊은 곳에서 일했다. 그 구조는 완벽했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태희는 그날 밤 마지막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곧 끝이야. 김정숙은 딸이 결혼하던 날 작은 수첩 하나를 건넸다. 태희야, 이거 잘 보관해라. 절대 남편한테 보여주지 말고. 수첩 안에는 은행 계좌번호 3개와 비밀번호, 그리고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사적연금 매달 50만 원 장기 적금 만기 10년 해외 펀드 환율 체크 필수. 태희는 그때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눈빛만은 기억했다. 단단하고 차가웠다. 김정숙은 평생 남편 뒤에서 살았던 사람이었다.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가게를 꾸렸고 남편은 그 돈으로 술을 마셨다. 그녀는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딸 앞에서만큼은 달랐다. 여자가 돈이 없으면 말도 못해. 그게 세상이야. 태희는 그 말을 잊지 않았다. 결혼 후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그녀는 어머니 명의로 계좌를 하나 만들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이체했고 이용하는 그 사실을 몰랐다. 아니, 알 필요가 없었다. 세월이 흐르며 그 계좌는 불어났다. 사적연금은 복리로 쌓였고 장기 적금은 만기가 되면 재해치되었다. 해외 펀드는 환율이 오를 때마다 조금씩 수익을 냈다. 태희는 그 모든 것을 꼼꼼하게 기록했고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와 함께 정산했다. 엄마, 이번 달은 여기서 수익이 좀 났어요. 그래, 그럼 그거 빼지 말고 그대로 굴려. 두 사람은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통장 사본과 계산기를 펼쳐놓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모녀가 차를 마시는 풍경으로만 봤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 테이블 위에는 20년치 재무 설계가 펼쳐져 있었다. 어느 날 김정숙이 말했다. 태희야, 이제 슬슬 정리할 때가 됐어. 태희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다. 김정숙은 여전히 단단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그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아직 괜찮으세요, 엄마. 괜찮을 때 정리하는 거야. 급할 때 하면 손해보거든. 그날부터 태희는 하나씩 계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사적연금은 일시 수령으로 전환했고 장기 적금은 만기 해지했다. 해외 펀드는 환율이 최고점에 올랐을 때 매도했다. 2주 후 총 19억 7천만 원이 새로운 계좌로 이동했다. 모두 어머니 명의였고 이용하는 그 존재조차 몰랐다. 태희는 은행 앱 화면을 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 무게가 실감났다. 김정숙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이제 내가 할 일만 남았어. 태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계획은 세워져 있었다. 변화는 미세하게 시작되었다. 이용하는 어느 날부터 말투가 달라졌다. 예전에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그 정도로 물었다면 이젠 또 그거 먹어? 같은 식으로 툭 던졌다. 태희가 서재에서 일하고 있으면 문을 벌컥 열고 물었다. 또 뭐 하는 거야? 맨날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태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화면을 저장하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회사 일인데요. 회사 일은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태희는 잠시 멈췄지만 곧 다시 화면을 향했다. 이용하는 문을 닫으며 나갔고 그 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크게 울렸다. 며칠 후 가족 모임이 있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함께 온 자리였고 이용하는 평소보다 말이 많았다. 요즘 회사 일이 좀 바빠서 말이야. 신규 거래처도 늘고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을 바라봤다. 역시 우리 아들이지. 그렇게 크게 키워놨으니 이제 좀 편해지겠네. 시누이는 웃으며 태희를 돌아봤다. 언니도 이제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일만 하시니까. 태희는 차를 따르며 조용히 대답했다. 할 일이 많아서요. 그래도 이젠 오빠가 다 알아서 하잖아요. 언니는 좀 편하게 사셔도 되지 않을까? 이용하는 끼어들었다. 그러게. 나도 그 말 하는데 안 듣더라고. 뭐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 순간 공기가 미묘하게 흔들렸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태희는 그저 잔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태희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아들도 자리 잡았으니까 너도 좀 내일 찾아봐. 취미 생활 같은 거. 시누이는 맞장구 쳤다. 맞아요, 언니. 요가 같은 거 해보시는 건 어때요? 요즘 다들 그러던데. 태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생각해 볼게요. 그날 저녁 태희는 핸드폰 녹음 파일을 확인했다. 대화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고 특히 이용아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나도 그 말 하는데 안 듣더라고. 뭐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 그녀는 파일을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폴더명을 가족 대화 기록 2024로 지정했다. 이미 그 안에는 여러 개의 파일이 쌓여 있었다.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다. 태희야, 어제 우리 얘기한 거 있잖아. 요즘 괜찮은 요가 학원 있으면 소개해 줄까? 엄마 친구 딸이 강사하거든. 태희는 답장을 보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알아볼게요.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작게 웃었다. 이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장하은은 회사 신규 거래처 담당자로 처음 나타났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회의 때마다 이용아를 대표님이라고 불렀고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회의가 끝나면 오늘 말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라고 말하며 명함을 건넸다. 이용아는 그녀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 태희는 그 변화를 알아챘다. 이용아가 회의 후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기 시작했고 저녁 약속이 늘었다. 거래처 사람들이랑 미팅 있어라는 말이 잦아졌고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어느 날 밤 이용아는 거실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말했다. 너는 왜 그렇게 계산적이야? 태희는 설거지를 하다 손을 멈추고 돌아봤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뭐랄까. 살면서 재미가 없어 보여. 맨날 숫자만 보고 회사 일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걸 꼭 내가 해야 돼? 나도 할 수 있는데. 태희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대답했다. 그럼 하세요. 이용하는 맥주캔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게 아니라 좀 더 여유 있게 살면 안 돼? 사람이 너무 빡빡하게 사는 것 같아. 태희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이용하는 시선을 피하며 TV를 켰다. 다음 날
태희는 이용아의 스케줄을 확인했다. 그의 달력 앱은 공유되어 있었고 거래처 미팅이라는 일정이 일주일에 3번씩 찍혀 있었다. 모두 저녁 7시 이후였다. 태희는 그중 하나를 클릭해 장소를 확인했다. 강남의 한 와인바였다. 그날 저녁 이용아는 또 외출했다. 태희는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켰지만 일에 집중하지 않았다. 대신 달력을 펼쳐놓고 날짜를 하나씩 세어 내려갔다. 결혼 기념일까지 앞으로 석 달이 남아 있었다. 태희는 그날을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그 옆에 작게 메모를 남겼다. 종료일. 밤 11시 이용아가 돌아왔다. 태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그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오늘 미팅 길어졌어. 피곤하네. 태희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그러세요. 이용아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안방으로 들어갔다. 태희는 책장을 한 장 넘기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곧이야. 장하은은 이용아를 능력 있는 남자로 봤다. 회의 때마다 직원들이 그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 계약서에 사인하는 모습, 회사 로고가 새겨진 명함을 건네는 모습, 그 모든 것이 그를 성공한 사업가로 보이게 만들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호텔 라운지에서 차를 마셨다. 이용아는 편안하게 기대에 앉아 말했다. 사실 회사 일이 생각보다 복잡해. 관리할 게 많거든. 장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대표님이 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응, 뭐 아내가 좀 도와주긴 하는데. 기본적인 건 내가 다 결정하지. 부인분도 일하시는구나. 대단하세요. 이용아는 손을 흔들며 말했다. 그냥 집에서 컴퓨터 좀 만지는 정도야. 큰 건 아니고. 장하은은 미소 지으며 잔을 들었다. 이용아는 그날 처음으로 입 밖에 꺼냈다. 요즘 아내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장하은은 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대화가 안 통해. 뭐랄까, 감정이 없는 사람 같아. 그럴 수 있죠. 오래 살다 보면. 이용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혼을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야. 근데 정리할 게 많아서. 장하은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래도 내 몫은 남으니까. 회사도 있고 자산도 좀 있고. 그는 자신의 말을 믿었다. 그날 밤 이용아는 집에 돌아와 서재 문을 열었다. 태희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고 화면에는 복잡한 표가 펼쳐져 있었다. 뭐해? 일이요. 맨날 일만 하네. 태희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타이핑했다. 이용아는 문을 닫으며 나갔고 그 순간 태희는 손을 멈췄다. 그녀는 화면에 떠 있는 파일을 저장하고 새 폴더를 만들었다. 폴더명은 이혼 준비 서류였다. 그 안에는 이미 수십 개의 파일이 들어 있었다. 법인 통장 입출금 내역, 계약서 사본, 급여 명세서, 세무자료, 그리고 이용아 명의로 된 자산 목록. 태희는 마지막 파일을 클릭했다. 이용아 명의 자산 총 0건. 그녀는 화면을 보며 작게 웃었다. 20년 동안 단 하나도 그의 이름으로 남겨두지 않았다. 모든 것은 어머니 명의 또는 회사 명의였고 이용아는 그저 대표라는 직함만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태희는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시작이었다. 결혼 기념일 2주 전 이용아는 먼저 입을 열었다.
태희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고 그는 맞은편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우리 이혼하자. 태희는 잔을 내려놓으며 그를 바라봤다.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고 목소리도 평온했다. 이유가 뭔데요? 더 이상 같이 살 의미를 못 느끼겠어. 너도 알잖아. 우리 요즘 대화도 안 하고. 대화요? 응. 너는 맨날 일만 하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잖아. 태희는 잠시 그를 보다가 물었다. 그래서요? 이용하는 당황한 듯 말을 이었다. 그래서 정리하고 싶어? 서로 편하게. 태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그녀는 서재로 걸어가 서랍을 열었고 그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왔다. 이용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태희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다. 이혼 합의서예요. 이미 준비해뒀어요. 이용하는 순간 얼어붙었다. 뭐, 오늘 접수하죠. 법원 가까우니까 지금 가도 돼요. 잠깐, 너 이미 준비한 거야? 태희는 봉투를 밀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이혼하고 싶어 할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이용하는 서류를 펼쳐봤다. 깔끔하게 정리된 합의서였고 재산 분할 항목에는 빈칸이 가득했다. 이게 뭐야? 재산은? 나눌 게 없어요. 무슨 소리야? 회사도 있고 집도 있잖아. 태희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켰다. 그리고 그에게 보여줬다. 회사법인 통장, 어머니 명의예요. 이 집, 어머니 명의예요. 당신 명의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이용하는 화면을 빼앗듯 쳐다봤다. 말도 안 돼. 내가 대표인데? 대표는 맞죠. 근데 소유주는 아니에요. 그럼 내 월급은? 내가 번 돈은? 태희는 핸드폰을 도로 가져가며 말했다. 당신 통장 확인해 보세요. 생활비 명목으로 들어온 금액밖에 없을 거예요. 이용하는 그 순간 처음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고 자신의 계좌를 확인했다. 잔액은 200만 원이었다. 그는 다른 계좌도 확인했지만 마찬가지였다. 모두 생활비 수준의 금액만 남아 있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태희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답했다. 20년 동안 제가 관리했으니까요. 이용하는 서류를 테이블에 던지며 소리쳤다. 이건 사기야. 사기라고. 태희는 여전히 조용했다. 사기요? 당신이 관리 맡기셨잖아요. 제가 알아서 하라고.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하냐고. 이혼 원하신다며요. 그럼 지금 하시죠. 이용하는 주먹을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서 있을 뿐이었고 태희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힘없이 물었다. 너 처음부터 계획한 거야? 태희는 잔을 내려놓으며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이 먼저 시작했어요. 저는 끝낼 준비만 했을 뿐이에요. 이용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50대 중반의 남자 변호사는 사무실에서 그를 맞았고 이용하는 상황을 설명했다. 제 아내가 회사 돈을 다 가져갔어요. 제 명의로 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물었다. 회사 법인 등록은 누구 명의입니까? 그게 장모님 명의래요. 대표이사는요? 저요. 그럼 급여는 받으셨습니까? 받긴 했는데 생활비 정도? 변호사는 펜을 놓으며 이용아를 바라봤다.
계약서 같은 거 있으십니까? 고용 계약서나 급여 명세서. 이용하는 고개를 저었다.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일단 자료 좀 가져오세요. 통장 내역, 회사 서류, 뭐든 좋으니까. 일주일 후 이용하는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가져온 건 몇 장 되지 않았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이게 전부입니까? 네, 나머지는 아내가 다 관리했어요. 그럼 회사 운영은 누가 했습니까? 제가 했죠. 회의도 하고 계약도 맺고.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건 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한 거지 실질적 소유와는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변호사는 서류를 밀며 설명했다. 보세요. 법인 등록은 장모님 명의, 회사 통장도 장모님 명의. 당신은 대표 직함만 있을 뿐 실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건데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법적으로는 고용된 직원에 가깝습니다. 이용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돼요. 제가 20년 동안 회사 키운 건데.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계약서도 없고 급여도 명확하지 않고. 그럼 퇴직금은요? 그것도 못 받는 거예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고용계약이 명확하지 않으면 퇴직금 청구도 어렵습니다. 이용하는 힘없이 주저앉으며 물었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건가요?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답했다. 부인과 합의하는 게 최선입니다. 법으로 가면 당신한테 유리한 게 없어요. 이용하는 사무실을 나서며 비틀거렸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고 벽에 기대서서 한참을 숨을 골랐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태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울릴 뿐 받지 않았다. 세 번째 전화에서야 태희가 받았다. 왜요? 우리 얘기 좀 하자. 제발. 변호사 만나셨죠? 이용하는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알았어? 예상했으니까요. 태희야, 제발 좀 이러지 말자.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태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말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이용하는 핸드폰을 쥐고 서 있었지만 다시 걸 용기가 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엄마, 나 큰일 났어. 김정숙은 전화를 받으며 물었다. 무슨 일인데? 태희가 이혼하자고 해. 근데 내 명의로 된 게 하나도 없대.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엄마, 알았어. 일단 집에 와봐. 이용하는 어머니 집으로 갔고 신우이도 함께 있었다. 그는 상황을 설명했지만 두 사람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시어머니는 차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다. 태희가 그럴 줄 알았어. 엄마, 너무 똑똑한 애였거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신우이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오빠, 그럼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인이 장모님 명의래. 신우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이용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가족이잖아. 시어머니는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가족이라고 해서 법까지 어길 순 없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 지금 나보고 혼자 하라는 거야? 아니면 어쩌겠어? 우리가 변호사비라도 대줄까?
신우이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오빠, 저 먼저 갈게요. 애들 봐야 돼서. 야, 잠깐만. 하지만 신우이는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용하는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태희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명절이 다가와도 연락이 없었고 문자 한 통 보내지 않았다. 신우이는 가족 단톡방에서 조용히 나갔다. 장하은은 이용아의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다. 처음엔 바빠서요라고 답했지만 나중엔 아예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다. 이용아는 그녀가 다니던 카페 앞에서 기다렸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 달 후 그는 우연히 그녀를 길에서 마주쳤다. 하은 씨. 장하은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걸음을 재촉했다. 잠깐만요.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고 이용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모든 관계가 동시에 끊겼다. 돈의 실체가 사라지자 사람들도 사라졌다. 이용하는 빈 원룸에 앉아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연락처 목록을 스크롤했지만 전화를 걸 사람이 없었다. 그는 핸드폰을 던지고 바닥에 누웠다. 천장만 보였다. 비가 내리는 날 이용하는 태희가 사는 아파트 앞에 섰다. 그는 우산도 없이 빗속에 서서 인터폰을 눌렀다. 태희야, 나야. 대답이 없었다. 제발 좀 나와봐. 얘기 좀 하자. 여전히 침묵이었다. 이용하는 몇 번이고 벨을 눌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는 아파트 입구에서 1시간을 기다렸고 옷은 흠뻑 젖었다. 마침내 인터폰에서 태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 그러세요? 태희야,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그래서요? 이렇게까지 하지 말자. 조금만 나눠줘. 나도 살아야 되잖아. 태희는 잠시 말이 없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인정할게. 그러니까 제발 좀. 부부는 같이 책임지는 사이예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당신은 20년 동안 책임진 게 뭐예요? 이용하는 입을 다물었다. 회의실에 앉아서 고개 끄덕인 거요? 사람들한테 인사받은 거요?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요? 밤새 장부 정리한 건 저예요. 세금 계산한 것도 직원 급여 챙긴 것도 저예요. 이용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당신은 그저 대표라는 이름만 달고 있었을 뿐이에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태희야, 이제 그만 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인터폰이 끊겼다. 이용하는 빗속에 서서 아파트를 올려다봤다. 불빛 하나 켜지지 않았고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걸음을 옮기는데 다리가 휘청거렸고 그는 벽에 기대 서서 한참을 울었다. 비는 계속 내렸고 그의 모습을 씻어냈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다. 6개월 후 김태희는 어머니와 함께 작은 사무실을 열었다. 간판에는 중장년 여성재무보호센터라고 쓰여 있었고 조용한 골목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개소식 날 몇몇 사람들이 찾아왔다.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여성들이었다. 남편 명의로 다 해놨는데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애들 키우느라 일 못했는데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태희는 하나하나 상담하며 설명했다. 어떻게 자산을 보호하고 어떻게 증거를 남기며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김정숙은 옆에서 차를 따르며 말했다. 우리 딸이 잘하죠? 20년 준비한 거예요. 어느 날 오후 태희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다. 골목 저편으로 한 남자가 지나가고 있었다. 구부정한 어깨, 낡은 옷차림. 이용하였다. 그는 예전 회사가 있던 건물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경비원도 지나가는 직원들도 그를 그냥 스쳐 지나갔다. 태희는 커튼을 내리며 자리로 돌아왔다. 김정숙이 물었다. 누구 봤어? 아무도 안 봤어요. 태희는 서류를 펼치며 다음 상담 준비를 시작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준비하는 법 가르쳐 줘서요. 김정숙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넌 잘했어. 끝까지.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마쳤고 태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거리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누군가는 올라가고 누군가는 내려왔다. 태희는 작게 중얼거렸다. 복수는 소리를 내지 않아. 단지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게 할 뿐이야. 그리고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섰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뒷모습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